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학과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요일 저녁 시간 잘 보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낮부터 좀 더워졌고 내일부터는 좀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근감소증의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 초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아부터 어린 성인 시기까지는 근육량이나 근력이 점점 증가하고요. 근데 이제 50세가 지나게 되면은 1년에 한 1에서 2% 정도씩은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어쩌보면 이게 노화일 텐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근감소증이고 어떤 사람들은 근감소증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근감소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중간에 있는 주황색 줄 정도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면 노화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근육량이나 근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감소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면 근감소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근감소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고령도 있고 활동이 적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도 영향을 끼치고 뭐 염증도 있고 잘 못 드시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에 필요한 근육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은 감소하고 이제 몸에 있는 근육들이 녹는 이화작용이 증가하면은 결국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작년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악력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악력이 저하가 돼 있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을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를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체성분을 분석하는 걸 통해서 근육량을 봐서 근력 저하도 있고 근육량도 저하가 된다면 이제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감소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랑 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은 젊은 나이 때는 근육량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근감소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방법은 운동이랑 적절한 영양 섭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 증가시키게 되고, 영양을 잘 섭취를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지금까지는 밝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근력 운동이 가장 추천이 되게 되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2에서 3회 정도 이상은 하는 게 좋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40% 원R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좀 가벼운 무게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진행을 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근육들, 뭐 예를 들어 주요 근육이라고 하면은 다리 근육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도 있을 거고, 등 근육, 가슴 근육 이런 주요 근육들을 한 8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것들을 권장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히려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근육량 감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세랑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노인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주로 하체 근육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하체 근육이 약화되면은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뭐 침대로 옮겨가고 또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체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하체 근육이 약화될 경우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좀 고립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도 잘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중요한 거는 하체 근육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스쿼트 운동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자세를 잘못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안 해 보셨던 분들은 스쿼트 운동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앞쪽으로 무릎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릎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과하게 앉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요추의 손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잘 못 잡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의자를 뒤에다 놓고 뒤로 앉듯이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뒤에 의자를 놓고 천천히 거기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근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벽 같은 데 기대서 무릎이 90도, 한 45도 정도까지만 구부러지는 형태로도 운동을 하는 것도 역시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운동들을 또 하체 운동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아리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혈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종아리 근육이 발달돼 있어야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운동이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까치바라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면은 저렇게 의자 같은 것을 붙잡고 까치발 운동하는 것도 좋고, 꼭 무슨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치질 같은 걸 하면서도 까치발 운동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운동을 하기에는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낮은 강도의 하체 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운동이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띄우는 운동이 될 텐데,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한 건 너무 과하게 들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또 중요한 거는 버텼다,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레그 익스텐션 운동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TV 같은 걸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앉은 자세에서 의자 같은 걸 잡고 다리를 쭉 펴서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할 때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가,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유연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운동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막 기댄다거나 오히려 허리가 막 꺾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는 꼿꼿하게 잘 유지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잘 하시기 어렵잖아요. 특히 연세 많으시고 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운동을 뭐 주 2, 3회 한 30분 이상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럼 최대한 자주 운동을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해서 최소 용량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엑서사이즈 스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체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오히려 빈도를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대신에 시간은 짧게, 그리고 강도는 조금 더 약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면 노인 환자분들은 확실히 그런 경우에 잘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덜 힘들고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짧은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향상되고 신체 기능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까치발 들기, 상체 운동 같은 경우는 팔굽혀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벽이나 책상 같은 걸 짚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밴드를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등 운동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통 운동을 위해서 플랭크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부담을 느끼시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도 자꾸 조금씩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늘려나가면은 조금 더 이제 의욕도 생기고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요즘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운동을 시키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럼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운동이 되는 게 없을까 하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뭐 전기 자극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광고 같은 데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몸에다가 전기 자극이 되는 패드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 같은 걸로 해서 접촉을 시키고 전기를 흘려보내면은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럼 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뭐 중환자,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이제 근위축을 방지하는 효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근감소증 환자에서도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온몸에다가 우리 무슨 잠수하는 옷 같은 것처럼 입고 온몸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서 근수축을 유발할 경우에는 일부 논문들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운동이랑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 실제로 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정도로 근육을 수축시키려고 자극해보면 사실 저도 저한테 해봤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환자들한테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수축하는 정도로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딱 허벅지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 운동도 되고 종아리 근육 운동도 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균형 잡는 협동 운동도 같이 되는데 이런 운동은 그냥 근육을 수축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균형 감각이나 협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피로도 측면에서도 전기 자극을 하면은 근육이 좀 더 빨리 지치게 돼서 아무래도 운동 효과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운동에 비해서 더 좋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전신 진동 운동 같은 경우도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저 판 같은 게 이게 덜덜덜 떨리는 판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 위에서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것들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고 빠르게 수축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긴장성 진동 반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진동을 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로 움직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반대편 근육, 예를 들어서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허벅지 앞 근육과 뒷 근육이 같이 수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몸의 근육이 같이 진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저강도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일부 효과가 좀 보고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붙잡고 스쿼트 운동을 시켰을 때 그냥 저 정도 스쿼트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 직접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영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네. 뭐 영양 같은 거에서도 좀 질문 같은 게 좀 들어온 게 있긴 한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식단이 비교적 전통적인 한국 식단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그 섬유질도 많고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한국 노인에서 영양 조사를 해보면 섭취가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고요. 근데 단백질 섭취는 근육 합성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한 1.2g 정도가 추천이 되고, 그러니까 한 60kg 성인은 하루에 한 60에서 90g 정도는 드시는 게 추천되고요. 다만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만성 신질환이 경증일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등도라고 하면은 조금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고
이제 투석을 받을랑 말랑 할 정도로 중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정말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투석을 하시면서 단백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잘 드셔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미 투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콩팥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체중 1kg당 1.2g 이러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주요 식품에 있는 게 단백질은 어느 정도 들어있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데 가도 닭가슴살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덩어리 되는 게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한 덩어리 파는 게. 거기에 뒤에 한번 열어보시면은 대략 한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도 한 요렇게 토막 파는 거 보면은 한 10몇 g에서 한 20g 정도 들어있고요. 두부 한 모 한 300g 되는 거 전체가 한 15에서 20g, 계란 하나가 한 6g, 우유 한 팩이 한 6g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60kg 성인이면 하루에 한 72g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살코기를 한 3덩이 이상 드신다거나, 뭐 두부 한 모를 한 3번 이상 먹는다거나, 생각보다는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매 끼니마다 살코기를 큰 덩이 하나 이상씩을 먹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얼마나 드셨는지를 좀 보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치료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판화돼 있고 이제 승인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약물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동화작용,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작용을 늘리는 약물이나 아니면 이화작용, 근육이 녹는 것을 막는 약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오스타틴 액티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대표적으로 근육을 좀 녹게 만드는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약물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밑에 보이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인데, 우리가 바디빌딩 선수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약물을 사용한다고 할 때 테스토스테론 사용하게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부작용은 없애고 근육에만 작용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한 3년 정도 전 자료고, 최근 거는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승인된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물론 기대되는 약물 치료는 있긴 하지만 승인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 연구들에서 또 중요하게 또 제가 보는 부분이, 우리가 뭐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제, 이름은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냥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물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약물들이 이제 살 빼는 데 쓰게 되는데,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하는 걸 좀 느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을 쓰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근력 운동을 잘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약물에만 의존을 해서 살이 빠지다 보면은 한 전체 체중이 빠지는 거에 한 20% 정도는 근육량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만 뭐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감소하긴 하지만 근력이나 근육의 질 같은 거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20% 정도 근육량이 감소됐다가 또 이제 그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이 들고, 그럼 다시 또 약 써가지고 근육량 감소,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올해 연구 결과 발표된 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을 늘리는 약이랑, 그러니까 근육을 증가시키는 약이나 아니면은 근육이 녹는 걸 방지하는 약이랑 이제 저 살 빼는 약을 같이 줬을 때는 어떨까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꽤 몇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고비아 같은 약과 그다음에 근육이 녹는 걸 막는 비마그루밥이라는 약을 같이 줬을 때 어땠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논문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그냥 세마글루타이드, 아까 말씀드린 GLP-1하고 살을 빼는 약과 그걸 줬을 경우랑 이 비마그루밥이라는 약이 근육이 녹는 걸 방지하는 약인데 그거를 비마그루밥만 준 거, 그다음에 세마글루타이드만 준 거, 두 개를 같이 준 거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준 게 체중 감소 같은 경우에 더 잘 됐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게 지방이 주로 빠지냐 아니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냐, 요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GLP-1 아고니스트 약을 같이 주게 되면은 한 지방은 한 70% 정도 빠지고 한 30% 정도는 근육도 같이 빠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비마그루밥이랑 같이 준 약을 줬을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빠지는 정도를 최소화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이 실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왜 1상, 2상, 3상이라고 할 때 3상 넘어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2상 단계였고 사실 3상까지 나와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또 이 약 말고도 저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거에 작용하는 약도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에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근육에 주로 작용하는 약이랑 우리가 흔히 주는 저 살 빼는 약을 같이 줬을 때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냥 근감소증에다가 약을 드린 거는 아니고 우리 살 빼는 주사제와 함께 줬을 때 효과를 비교한 거라서 아직까지 근감소증을 약물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갈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젊을 때부터 꼭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충분히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 자극 치료나 아니면은 우리 그런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같은 경우에 들어온 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아응님이 오늘 주제와 다르긴 하지만 거북목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사실 아까 이게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명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가장 더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평상시 습관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니터 화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많은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어깨 딱 펴고 스마트폰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보시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좀 높이 놓고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일하다 보면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고개 숙이고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면 30분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 허리 펴고, 목 같은 경우에 어깨 딱 펴고 천천히 고개 이렇게 뒤로 신전하는 것들을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요. 너무 과하게 통증을 유발할 정도까지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자꾸 막 반동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반동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개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하고 한 5초, 10초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은숙님 같은 경우에는 한발서기도 저도 주섬에 기공체조도 네, 젊었을 때도 근육이 많지는 않았지만 밤사이에 근육이 빠졌다 움직이고 난 오후엔 붙어 있는 것 같고 많이 걷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한발서기도 잘하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기공체조도 하신다고 하고 단백질도 끼니 때마다 먹고 근육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이게
기공 체조가 어느 정도의 이 근력 운동 정도가 될 정도로 하시는지는 사실 제가 뭐 직접 하시는 걸 보지 못했는데 스트레칭이나 체조 정도로는 근력 물론 안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근력을 늘리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데까지의 강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벼운 정도라도 근력 운동을 뭐 하루에 한 15분 정도라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도 끼니 때마다 뭐 체중이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챙겨서 드시고 만약에 잘 챙겨서 드시지 못하면은 일종의 뭐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라도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보충제보다도 식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좋은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베제크님께서 하체가 빈약해서 한발서기를 자주 하는데 발목이 약해서 아프네요. 결국 두 발로 까치들기가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만약에 발목이 약하시고 좀 아프시다고 하면은 굳이 그걸 아픈 걸 참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두 발로 까치들기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두 발로 까치들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근력이 좋아지면은 그때 뭐 한 발로 드는 걸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운동하시다가 한번 아프시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동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컨디션이 좋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좀 무릎도 안 좋고 하셔서 스쿼트 운동까지는 과하게 안 하셨었는데 한번 스쿼트 운동을 각도를 좀 많이 했다가 무릎이 붓고 막 아파지셔가지고 한 달 정도 하체 운동을 못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의욕이 있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님께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 이제 맨몸으로라도 스쿼트 운동을 좀 하시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무릎이 스쿼트 운동만 해도 아프다고 하시면은 굳이 스쿼트 운동 안 하시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 펴고 버티는 운동 같은 경우는 괜찮고 만약에 무릎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다고 한다면은 스쿼트 운동을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자세로 하시는 거 또 괜찮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얍얍님께서 마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근감소증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비만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비만이냐가 영향이 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근육도 많고 비만도 그러니까 살도 좀 찌신 분.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비만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과체중이라고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마른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아니면은 살이 정말 쪘는데 근육은 없는 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만성 근감소증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조심해야 되냐고 하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당연하지만 살만 찌면서 근육이 없는 분들, 비만성 근감소증 환자는 굉장히 제일 안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만 때문에 지방에서 염증성 물질도 나오게 되고 근육이 적은데 비만이면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고 움직이면서 통증도 잘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요.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들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만 말고 과체중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BMI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간 과체중인 사람들이 정말 마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신 것보다는 약간 우리가 근육 좀 더 있으면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좋긴 한데 반대로 정말 살만 찐 건 제일 안 좋긴 하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많이 요즘에 삭센다는 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런 약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약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들 계십니다.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이 되게 심하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뭐 당뇨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긴 하고 그럼 통증도 좋아지고 하는 경우를 보는데 실제로는 비만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마저 그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또 살만 빠지고 운동은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건강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 비만인 사람 이거 질문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상황 따라 다르지만 비만이면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 마른 경우에도 오히려 과체중보다 요즘에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 그러시구나님. 어르신들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아침 식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신장, 콩팥이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한 체중당 한 1.2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 60kg이라고 하면은 72g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닭가슴살 덩이나 두부 한 모 정도 되는 거를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전통적인 한식 중에서 약간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탄수화물 위주 식단보다는 균형 잡히게 단백질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거 잘 드시고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아침에 그러니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나 뭐 토마토 같은 이런 야채류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좀 봉지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요플레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닭가슴살이 될 때도 있고 단백질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트밀 같은 거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먹기는 합니다. 뭐 매일 그렇게 먹는 건 아니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게 편한 게 항상 아침에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챙겨 먹으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채도 다 그냥 한 일주일치 정도 깨끗이 다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요플레 같은 거는 다 냉장 보관되고 닭가슴살 같은 것도 요즘에 다 제품으로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 가능성 있는 식단으로 계속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폼롤러를 굿럭J153님께서 폼롤러를 세로로 해서 척추 부위에 넣고 위에 놓고 누워 있는 걸 자주 하는데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척추 부위에 넣고 누워 있는 걸 하시게 되면은 효과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척추를 아까 제가 구부정하게 있거나 이제 전만이 깨진 자세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만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폼롤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나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거에 아주 몸이 뻣뻣하시거나 아니면은 척추 같은데 정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덜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냥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한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했을 때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가슴 같은데 그러니까 폼롤러를 뒤로 넣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슴 같은데 베개 얹고 엎드려 계시거나 아니면 등 뒤에다가 베개 정도 놓고 누워 있는 정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유초민님께서 사고로 팔, 다리, 팔, 손 등에 힘이 자주 빠지는 상태인데요. 어떤 식으로 조금씩 재활하면 좋을까요? 힘 빠짐, 저림, 통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골절된 것은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이제
말로만 듣고는 대답을 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왜냐면은 뭐힘 빠짐이나 저림, 뭐 힘이 빠지는 게 정말로 힘이 빠지신 건지 주관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신경 손상이 있는 건지 근육이 빠지신 건지 좀 알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일단 이런 게 있으신 경우에는 한번 특히 사고도 있으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 같은 거에 대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가벼운 강도로서부터 그럼 운동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버사탈 캣 J27T님 요즘은 단백질 음료나 아미노산 보충제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근감소증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만으로 충분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더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단백질 음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은데요. 아미노산 관련돼서는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추천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근거 수준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을 잘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단백질 음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사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식단에서 조금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단백질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노인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운동도 같이 하면서 효과를 봤을 때는 단백질 음료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일부 보고된 거는 있어서 만약에 뭐 먹는 걸로 정말 충분히 섭취를 하신다면은 뭐 모르겠으나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너무 과량이 아닌 하루에 이게 단백질 음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20g 정도가 이 한 팩에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베제크님께서 아침에 삶은 계란인자를 2개씩 먹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삶은 계란인자도 좋은데요. 근데 삶은 계란으로 흰자만 2개만 먹으면은 조금 아침에 드시는 양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노른자에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다고 조금 특히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너무 많은 양이 아닌 노른자 같은 경우는 같이 드셔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 흰자 2개만 먹는 거면은 그 정도면 한 6g 정도 되시려나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체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뭐 한 50kg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60g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루에 아침에 한 6g 먹으면은 점심 저녁에 드셔야 될 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 드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드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서 뭐 아침 식사 이런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단백질 공급엔 닭고기, 소고기가 모두 괜찮은지에 대해서 꺼벙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닭고기, 소고기 다 괜찮기는 한데요. 이게 특히 어떤 부위를 그 안에서도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도 중요하긴 합니다. 닭고기 아까 제가 닭가슴살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치킨을 드신다면 기름이 너무 많을 거고 또 소고기 중에서도 뭐 2+로 해서 뭐 등심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충분할 수 있지만 지방도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베지크님께서 되게 많은 거 남기셨군요. 근육 옷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근육 옷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저런 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외골격 로봇들이라고 하는데 재활학과 환자분들 중에 왜 척수 손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걸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은 좀 무거운 걸 옮기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많으셔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성분, 근육 유래 인자라고 하거니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심혈관계에도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 옷이나 그런 외골격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좀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운동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꺼벙님과 베제크님이 서로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꺼벙님이 아까 하셨던 게 뭐 말씀하시는데 뭐 비타민 C, 뭐 노란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노른자 격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자 드시는 거 좋은데요. 흰자로만 드시고 싶으시면은 두 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은 조금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나왔던 게 요즘 동네 뭐 필라테스 학원도 뭐 폐업하고 뭐 헬스장 폐업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살 빼는 주사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꼭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살만 빼면 안 되고 꼭 운동 잘 해주시고 먹는 음식도 잘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좋은 약 나오면은 또 기회 되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근육을 득근하는 이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